네, 광고 듣는 시간 동안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이런 인물 어때요? 방통위원 후보 했더니 다들 그냥 근데 갑자기 이상민 의원님 이 사람은 괜찮다대. 충청도에서 쓰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런 거예요? 네, 사람은 좋대야. 그 나머지 아니라는 거지. 좋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가 주요 피고인인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인데 이 질문이 조금 앞에 제가 설명을 좀 건너뛰었네요. 이게 어쩌다 이 땜빵이기 때문에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요거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 대표의 분신이라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를 받았어요. 법정 구속이 됐고. 자, 선관위원장을 지내셨죠, 이상민 의원님? 예. 네. 이번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장동 건, 백현동 건 여러 건들의 핵심은 네. 특별한 어떤 물증보다는 물론 관련되는 간접자 증거들은 여러 개 있지만 네. 저 유동규 씨의 진술이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신빙성의 문제가 핵심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동규 씨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고 안 믿고 문제가 관건이라고 생각됐는데 이번 건의 경우 김용 씨에 보면 결정적 증거로 저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유동규 씨의 증언을. 예, 그러면 그런 기조로 판사의 판단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네. 제 생각에는 순전히 법률적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여러 건에 대한 관련 건에 대한 재판은 굉장히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입니다. 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번 이제 판결에서 두 가지를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 두 개를 판단을 내린 네. 겁니다. 대장동 사건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상적인 지자체의 사업이었다라고 했는데 네. 법원의 판단은 바로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공에게 귀속돼야 할 이익을 갖다가 또 어떤 민간인에게 또 넘겨주는 특혜 사건이다라고 규정하고 아주 질이 나쁜 사건이다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의 성격이 자체가 이제 그런 사건으로 규정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배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뭐냐면 67억을 받았는데 그중에 60억이 사용됐는데 네. 어디에 사용됐냐면 이재명 대표의 경선에 사용됐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특혜를 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돈이 사용됐다라는 것은 이 범행의 동기를 설명하는 게 된다라는 거죠. 6억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60억이 60억 경선에 사용됐다는 거. 6억은 이제 자기가 어디다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67억이 인정됐는데 그 60억이 지금 경선에 사용됐다라는 거죠. 라고 한다면 결국은 뭐냐면 이 배임의 동기도 좀 설명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법원에서는 그 대장동 사업 자체를 범죄로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얘기는 안 했지만 네.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당연히 이 부분이 영향을 주겠죠. 네. 사실은 제가 작년 민주당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의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사실은 이런 경선에 사실 막대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네. 정식 후보가 된 이유는 국가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공영제라 네. 나오기 때문에 사실 투명하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돈 문제가 투명한데 그 전 단계 경선에 있어서는 사실 돈이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쓰였는지 네. 사실 애매모호한 게 많아요. 탈법적인 것도 있고 불법적인 것도 있고 사실 그거를 선관위원장이나 밖에서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재판부에서 해서 돈이 주고받고 했다. 그게 경선 자금으로 쓰였다. 그런 용도로 받았다. 이런 거를 보면서 참 부끄럽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뚜렷한 물증도 없고 유동규의 진술에만 매달린 검찰 기소는 누가 봐도 명백한 정치 기소다라고 했습니다. 친이낙연계 원외 모임 민주주의 실천행동은 이재명 지도부 전원 사퇴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엇갈리는 의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지금 기소가 아니라 판결이 나온 건데 이거 검찰의 그렇죠. 문제가 아니라 재판부의 판결인 거고 네. 그다음에
진술에만 의존한 게 아니라 이 진술의 네. 신빙성 왜냐하면 사실은 그러면 돈 주면서 사진 찍어놓고 증거 남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증인들하고 그다음에 정황들 이걸로 뭐 판단하는 거란 말이죠. 네. 라고 했을 때 재판부에서 뭐라고 그랬냐 유동규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흔들리지만 범행의 가장 중요한 범행의 줄기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하고 진술하고 악유가 맞는다라는 거고 세 번째 정황들이 맞는다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그 김용이 톨게이트 가서 찍은 사진, 찍은 시간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실제로는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김용이. 뭐 그 자리에 자기 없었다고. 그다음에 알리바이 조작을 했다. 그것도 들통났습니다. 위증까지 시켜 다 들통났고 그 시간에 자기가 그 유동규가 만났다고 한 그 장소에 있었다라는 게 자기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 이런 걸로 다 증명이 됐거든요. 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유동규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저희가 뭐 사법부도 아니고요. 시시콜콜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이 결과가 이제 나오면 알게 되겠죠. 다만 뭐 민주당 내부의 사정이긴 한데 네.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칠지 또 그래서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갈지 하는 것은 아마 좀 나름대로 고민이 되지 않겠나 하는 네. 생각은 듭니다. 자 이렇게 이 대표가 재판을 뭐 이렇게 받고 다니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뭐 당에서 결단해야 될 것은 결단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사퇴론을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이를 두고 김용민 의원은 당을 흔드는 발언은 부적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좀 강하게 입장을 냈어요. 근데 저는 네. 이재명 대표 누구든 예. 뭐 당의 어떤 공직을 갖고 있든 그 사람에 대한 뭐 그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를 당과 동일시해 가지고 당 대표에 대한 비판은 곧 당을 흔드는 것이다. 진짜 전체주의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동일시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북한식이죠. 예, 그건 진짜 금기라 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민주정당에서 당 대표나 그러면 대통령을 비판하면 국가를 흔드는 거죠. 지금 그런 저 거죠. 반국가 세력 뭐 하잖아요. 지금 그거랑 똑같은 그런 사고 방식이 바탕에 있는 건 굉장히 극단적인 아주 전체주의적인 것이 깔려 있다. 그러니까 총폭탄이 돼서 대표를 옹호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주변에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 이제 대표 또는 이제 자기가 좀 가까운 이제 유력 주자를 옹호하는 건 좋은데 이런 옹호는 사실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역효과예요. 역효과. 오히려 굉장히 뭔가 야 이게 무슨 홍위병도 아니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든 누구든 간에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내부의 어떤 그 전략적인 면을 전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런 거는 있을 거예요. 이제 이낙연 대표가 그동안 굉장히 조용히 계시다가 갑자기 이제 이런 국면에서만 말씀을 하면 네. 이분은 왜 이런 데만 관심이 이렇게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지지층으로부터. 혹시 김성애 소장님 어디 가셨죠? 아니 지금 진중권 작가님이 선거 과정에서 60억의 대선 경선 작업을 쓴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이 저로서는 전혀 그러니까 무슨 보도가 됐던 것인지 제가 보도 자료도 다 보긴 봤는데 근거를 가지고 하신 말씀인지를 확실합니까? 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 것 기사를 같은데. 그렇게 봤는데 왜냐하면 60억을 혼자 쓸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60억을 받은 적도 없고요. 67억이 인정됐어요 받은 걸로. 누가 저는 받은 이제 거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6억 돈이 주고받고 한 건 6억이고 예. 또 플러스 7천만 원. 죄송합니다. 예, 제가 예. 67억이 아니라 거기 6억 아마 7천.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6억 6억 7천인데 7천이 6억하고 7천만 원입니다. 유죄 정정. 판결을 받은 네. 공이 거죠. 하나. 빨리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공이 하나 더 붙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제 뭐랑 연관되냐면은 네. 그때 조직을 꾸렸잖아요. 경선을 위한 조직을 꾸렸는데 네. 그 파일 몇천 개가 지금 법원에 제출이 됐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런 조직을 꾸리는데 돈이 드는 거고 네. 그 돈이 지금 거기에 쓰였다라는 겁니다. 예. 자,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 선을 긋지는 않았고 그리고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났다고도 합니다. 물론 김종인 전 위원장과는 사무실이 같은 건물 안에 있어서 뭐 신당 창당 뭐 이런 얘기를 나눈 건 아니다. 라고 말하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해석이 붙을 수밖에 없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향후 행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 뭐 아예 창당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특히나
이 김종인 위원장 만나고 이런 문제는 글쎄요. 설마 지금에 와서 민주당을 분당하는데 김종인 위원장한테 상의를 구한 다음에 가서 당을 만든다 그러면 그건 정치인으로서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차기 민주 진영에서 대권 후보를 하려고 하는 분이 지금 당 깨고 나가는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도움을 받고 뭐 이런 그림을 그리려고 실제로 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의 차별적인 비전,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으로서 존재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가?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저는 먼저 말씀하셨죠. 그러려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사당, 개딸당 이거로부터 극복돼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저변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를 부인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희망과 실제하는 것은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분당, 분열 이거를 꼭 악으로만 보는 것은 난 절대 않다고 봐요. 분열, 정치 세력이라는 것이 뜻이 맞으면 같이 모여서 할 수도 있고 도저히 같이 하기 어려우면 또 분열을 하면 또 하나의 또 정반합에 의해서 또 진화 발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상황에 따라서 분열과 통합은 늘상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뭐 그거 가지고 나쁘다 옳다 얘기하는 건 자기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라는 기준에서 보는 것이지 뭐 그걸 분열은 어떻고 신당은 상당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예, 저는 있습니다. 있다. 저는 이분이 좀 양다리를 다 지금 걸쳐놓은 상태라고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이 당에 그런 판단은 들 겁니다. 이재명 사당화 됐고 그 경향이 더 심해졌죠.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지고 이번에 공천 딱 끝나고 나면 완전히 이재명 일당 유일당이 될 거라는 걸 알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게 과연 다음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느냐,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는 게 확인될 경우 플랜 B가 필요한데 가장 유력한 분이 자기란 말이죠. 유력한 사람이. 그때 한편으로는 발을 걸쳐놓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공천 과정에서 완전히 다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는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나가서 신당을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망가지면 그때 뭐 다시 합당을 하든 뭐 해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후보는 또 다른 가능성으로 놓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양다리를 다 걸쳐놓고 전망하는 거라고 보고 극단적인 경우는 신당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이거 지금 이낙연 대표님보다도 저는 궁금한 게 이상민 의원님 어떻게 된 거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전 다음 주에 저 민주당을 잔류할 것이냐 또 결별할 것이냐를 다음 주에 무슨 요일이요? 아니 그거는 뭐 너무 있잖요. 묻지 마시죠. 하여튼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금요일까지는 마음의 결정은 좀 하셨어요? 예. 아니, 너무 몰아붙이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변 분들하고 얘기해야 될 시간도 있는데 사실은 다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자꾸 막 저도 힘들고 당에서 뭐 이 민주당에서 저도 열린우당으로 시작해서 지금 5선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런 당을 사실 결별한다는 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인연도 있고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 오죽하면 또 나가겠어요. 그런 걸 이해를 김성애 소장님이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탈당하시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되어 가는 거네요. 지금 오죽하면이라고. 그렇게 기정사실화로 하지 이해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남아 있어서 사실 질문 제기가 나와서 여쭤본 겁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여쭤본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보면 이 탈당과 창당은요. 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도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걸 굉장히 순진하게 생각했다가 옛날에 많이 속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타이밍을 너무 빨리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여기서 속았다는 것은 나랑 같이 탈당할 줄 알았는데 나만 탈당했구나에 속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게 있었죠. 그렇게 이상민 의원한테 좀 권해드리시는 거죠? 지금 뭐 김종인 위원장 한번 만나보시죠 그러세요. 아니 그분이 무슨 탈당을 권유하는? 저는 뭐 알겠습니다.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아니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다원주의 사회인데요. 이 생각이 다르면 각자 따로 하면서 그 다음에 비슷한 게 있을 때 연대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가 이렇게 어렵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리가 양당제 선거제도 하에 있는데 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요 어느 정도 지분이 인정이 돼야 돼요. 네네. 근데 제가 민주당에서 초선할 때 그때 제가 비문 세력에서 간사 역할을 많이 하면서 공관위도 많이 들어가고 했었는데 네. 그때는요 지분이 명시적이진 않지만 있었어요. 그래서 교통 정리가 됐거든요. 싸우지만 마지막엔 교통 정리가 됐어요. 근데 이게 단일 지도 체제가 되면서 네. 다 무너졌어 이게. 자, 우리 저 다음 주 금요일 이상민 의원님 의견을 한번 또 주목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그럼 다음 주 출연하는 겁니까? 그러게요. 예.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김기현 대표 간 힘겨루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겨달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굉장히 컸어요. 자, 그런가 하면 혁신안이 수용이 된다면 공관위원장직을 뭐 요청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자리가 원래 목표였냐라는 비판이 나오자 했던 말이고요. 자, 다시 말해서 뭐 나는 자리를 탐낸 게 아니라 혁신안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기현 대표는 당연히 곧바로 거부했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리 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그 네. 의도가 어찌했든 간에 왜곡되죠? 일단 진 겁니다. 그건.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건 그 본래 뜻은 어떻고 하는 건 이제 구차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인요한 위원장님이 그 좀 이렇게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하면 안 되지. 그냥 원래 하고자 했던 혁신안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 액션을 직접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갑자기 이거 지금 한번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실현하는 것은 내가 그럼 공관위원장이 됐을 때 확실하게 하겠다. 네. 담보해달라. 이런 취지라는 건 다 알겠는데 네. 그 과정이 너무 좀 복잡하죠. 이거 공관위원장 자리는 큰 거잖아요. 엄청나게 권력이 크기도 큰데 예. 인요한 위원장처럼 현실 정치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이 들어가서 3선 이상은 다 아웃. 예를 들자면 뭐 남자 아웃, 충청도 아웃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자리 한 자리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네. 그런 점으로 놓고 봤을 때 충청도 비하하셨습니까? 아니요. 아주 충청도 분들이 아니요. 많이 계셔서 드린 말씀인데 예. 여튼 그런 식으로 잘라낼 수 없는 영역에 네네. 인요한 위원장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이게 네. 당내 혁신 그룹에서조차도 공감대를 못 만들어서 네. 결국은 24일까지라는 혁신의 사실상 종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실상 종료됐죠 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김기현 위원장이 김기현 대표가 네네. 인요한 위원장을 임명을 했는데 둘 간의 관계도 좀 이상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인요한 위원장한테 대통령께서 뭐 정권을 주신 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보면 지금 좀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어떻든 이 대통령이나 이쪽 용산에서 그 김기현 대표라든가 기존의 영남의 구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 다선 세력들을 좀 물갈이하고 싶어하는 거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그분들을 밀어내고 거기에 이제 용액관이나 검핵관을 넣고 싶어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요 말은 쉽죠. 근데 이거 잘못하면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 영남의 이분들이 토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대통령께서요. 네. 대통령께서 원래 보수 진영에 뿌리가 없으시잖아요.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였는데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들어왔을 때부터 사실은 개혁적인 사람들하고 개혁적인 방향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잘못 손을 잡은 거예요. 잘못된 만남이죠. 그래서 이제 와서 이걸 지금까지 쭉 이용해 먹다가 지금 와서 팽하는 순간 이 토 세력들이 자기 세력이 없겠어요. 그럼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리 가도 문제 저리 가도 문제 이런 상황에 봉착을 한 거죠. 아니, 혁신이가 너무 빨리 이렇게 조기 해산되면은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부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방선거 보궐선거 패배는 그 일시적인 겁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엑스포처럼. 그렇죠. 근데 그 일시적인 그 위기를 넘겼지 않느냐. 그러니까 혁신이 잘한 거야. 박수 치면서 그 덕분에 넘겼어. 이제 너희들 역할 끝나서 가 이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혁신이가 이제 좌초된 걸로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위기는 그대로 남는 거거든요. 장기적인 위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분들은 전혀 부담을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총체적 난국이네요. 총체적 난국. 예. 자, 일단 인 위원장은 연락 끊고 머리를 비우겠다라면서 지금 떠났어요. 예.
사라졌고 혁신으로서는 이제 남은 카드가 해산밖에 없고 자 그런가 하면 김석기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비대위 가능성은 없고 혁신위가 해산돼도 조기에 공간위를 띄워서 총선 모드로 전환하면 김기현 대표 리더십에 타격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땐 그쪽이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방송에 나와서는 이제 인유한 혁신위가 자초되면 김기현 체제도 동반 퇴진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제가 그 속속들이는 잘 모르지만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혁신이라는 게 뭐 저희 당도 그렇지만 그 현 지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거든요. 네. 그런데 뭐 일정한 기간 돼서 용도가 되면 폐기하는 건 뭐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일 테고 오히려 지금 더 공고화됐지 않습니까? 김기현 체제가. 근데 뭘 남겼느냐? 혁신을 진짜 한 거는 있느냐? 가지고 만약에 그건 이제 좀 있으면 국민들도요. 네. 또 바라보는 국민들도 이제 시간이 되면 잊어먹고 또 다른 이슈에 우리나라는 참 독특한 게 그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이슈에 의해서 묻혀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 장제원 의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42대인가요? 그 90대. 90대였어요? 90대에다 4,000명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러나라라고 하니까 이제 행동으로 시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 밀린 모양새예요, 이게. 그러면서 힘이 빠져버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그 윤핵관 내지는 이 이제 영남의 그 세력들, 구세력들이 토 세력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을 애초에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때부터 이분들하고 손을 잡지 말고 이분들을 어떤 쇄신의 대상으로 봤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을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요. 네. 어떻게 할 수 없게 됐고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김석기 의원 같은 경우 최고위원이 됐는데 저는 이것도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라고는 하지만 보수 이권 권위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전부 경찰 출신들이에요. 그것도 경찰 정보 쪽에. 그러면 안 그래도 검찰 세력이다 이런 얘기 듣는데 검찰과 경찰이 장악한 정당 이렇게 되면 네. 이 국회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과연 국회라는 곳이 검찰 경찰 이런 권력기관이 장악하는 게 맞냐 하는 네. 생각 분명히 할 겁니다. 자 오늘 뭐 이야기 더 들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아쉽게도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현주 전 의원 우리 PD님이 2분 더 주셨어요. 예. 혹시 마무리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예, 하여튼 네. 저 지금 양당의 이 독과점의 폐해가 네. 아주 진한데요. 지금 신당을 추진하는 그 이현주 의원을 비롯해서 그 신당 추진하시는 아직 추진 아직 분들이 안 했어요. 좀 분발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아주 멋진 스마트한 신당을 만들길 바랍니다. 그래야 한국 정치에 좀 새로운 기운이 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 선거법 그 논의를 잘 하세요 좀 선거법 논의를. 근데 약속 안 지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위성 정당을 만드는 거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가 이게 특히 국민의힘이 합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거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지금 비례대표 가지고서 병렬형이냐 준연동형이냐 이 싸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구 소선거구제 폐지하기로 했잖아요.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 한다고 그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지역구는 있는데 은근슬쩍 소선거구제를 고수하고 나머지 40여 성의 비례대표만 뭐 준연동형으로 하느냐 뭐 병렬형 하느냐 이거 가지고 호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대선거구제하고요. 비례하고 이거를 좀 혼합하면 뭐가 되냐 공통분모가 네. 그게 대선거구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요. 그죠? 네.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현주 전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